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지문, 그쵸? 우리가 사회문화 12, 민주정과 공화정에 관련된 이제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메디슨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메디슨이 어떤 것을 주장을 했었습니까? 자, 위의 내용 우리가 잠시 복기를 시켜보게 되면은, 그죠? 자, 제임스 메디슨은 바로 뭐다? 이와 같은 문제가 사회적 다수의 지배를 그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내재에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약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파벌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사람들이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이익단체들을 결성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 민주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큰 문제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순수한 민주정보다 공화정을 더 바람직한 정부 형태로 보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뭡니까? 의견을 모아가지고 뽑은 대표가 그 사람이 대신 정치를 하는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제와 같은 그런 민주정치가 바로 공화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수한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민주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순수한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자,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를 통해서 대신 그 정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바로 뭐다? 간접 민주주의의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정치 형태가 사실은 공화정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민주정에서는 오히려 바로 뭐다? 사람들이 파벌을 형성해가지고 자신들의 머릿수로, 그쵸? 뭡니까? 자신들의 의견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관철시키는 그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순수한 민주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크나큰 약점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메디슨은 오히려 공화정을 더 바람직한 정부의 형태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2번.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회적 결합이 사라진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자, 그쵸? 지금 위에 공화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메디슨의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자, 봅시다. 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송사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정의의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한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곱씹어 볼 때 사회적 다수가 자신들의 이익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권력을 중립적으로 행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헛된 꿈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특정한 이해관계를 토대로 사회적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자유를 없앨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모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없앨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내용인, 그쵸? 자유로운 사회적 결합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쵸?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역시 맞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메디슨은, 그쵸? 바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결합을 없앨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얘네들이 바퀴벌레처럼 죽여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메디슨이 말한 의미는 바로 뭐다? 이러한 결합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필요한 요소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공화적 정의라고 하는 형태를 더욱더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3번. 대중적 정부의 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시민들이 모든 면에서 동등해질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지금 바로 뭐다? 자, 그래서 정치적 권리에 의해서 평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인간 능력의 다양성, 서로 다른 의견과 이해 등으로 관계 등으로 인해서 결코 완전히 동등해지거나 동질화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메디슨의 생각도 역시 3번도 맞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 능력의 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해관계 등에 의해서 무엇이 뭡니까? 완전히 동등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메디슨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4번. 민주주의적 지향은 본래 대표를 선출하고 권력 행사를 위임함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틀렸죠. 그렇죠? 민주주의적 지향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설명은 바로 공화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를 선출해서 지금 뭡니까? 정치를 하는 것은 공화정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지, 민주주의의 원래 지향은 바로 뭡니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서로 이제 교환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지향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 중에 폴리스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적인 지향이긴 하지만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현대사회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5천만 명이 되는데 5천만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씩만 해도 5천만 마디가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 공화정의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요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메디슨의 생각에. 자, 5번. 시민들 스스로가 직접 공공선을 추구하기보다 대표를 통해 추구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들 스스로가 직접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민주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대표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공화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디슨은 공화정이 그래도 현대에서는 더 나은 통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공화정의 이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처음부터 봅시다. 중립적이며 치우침 없는 정치적 권력의 행사를 지향한다. 그렇죠? 즉 이거는 누가 해야 된다?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시민에 의해, 그렇죠? 선출된 대표가 이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공화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순수한 민주정이 초래할 수 있는 혼란과 분열의 방지를 모색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순수한 민주정이 초래할 수 있는 혼란과 분열이 바로 뭐였다? 바로 파벌이라든지 혹은 이익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뭐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공화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3번. 다수의 지배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수 시민의 권리 보호에 유의한다. 그렇죠? 다수의 지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민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다수결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수결의 함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를 해요. 왜냐? 다수결을 따르게 되면 물론 많은 사람이 그것에 찬성을 한다는 대의적인 명분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꾸로 얘기하면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행위가 바로 다수결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화정을 하게 되면 이런 민주정으로 인해서 초래하게 되는 일종의 다수의 횡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수의
횡포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수 시민의 권리 보호에 유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정치적 권리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아까 있었던 내용이죠.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무엇 때문에? 인간은 원칙적으로 바로 뭐다? 인간은 원칙적으로 동등해질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까 메디슨에서 우리가 메디슨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부분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보는 게 이 공화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당연히 사람들마다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5번. 일부 시민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규모 집단 형성의 금지를 도모한다. 이게 틀렸죠? 그렇죠? 왜? 자, 아까 1번 문제에서도 사실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쵸? 자, 실제로 이제 그 뭡니까? 이러한 파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완전히 없앨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바로 뭐다? 바퀴벌레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얘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내용이 있었죠. 바로 필요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건 알지만 민주사회를 위해서는 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얘네를 필요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금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바로 공화정의 입장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기획부터 미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획부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기획의 내용을 보시면 자, 봅시다. 여기 있네요. 자, 구체적으로는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정치 권력이 행사되는 정부가 바로 공화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획. 자, 혼합 정치에서 군주정의 요소가 공화정의 정치체제 속에 현실화되는 모습을 뜻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알겠죠? 왜? 군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군주정은 임금이 그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군주정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군주정에서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뭡니까? 얘네는 바로 세습이라든지 혹은 혈통을 통해 전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군주정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거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공화정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군주정의 경우는 오히려 어때? 권력이 있는 사람의 편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래도 시민들에 이제 의해서 그 선출된 그런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의 그런 생각을 알고 시민들의 그 편에서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 게 공화정에서 얘기하는 그런 논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물론 뭐 역사적으로 보면 로베르트 같은 사람이 그쵸 공화정을 하면서 공포정치라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그건 이제 일부 예일 뿐. 원래 이제 공화정을 주장한 사람들의 이상은 바로 뭐다?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가 시민들을 다스리면은 오히려 시민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번 니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니은 중간적 권력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국왕이 전제민주로 변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고 또 반대로 평민이 당종한 국도로 변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공화정의 대표가 하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니은을 보도록 합시다. 혼합 정체에서 민주정의 요소 및 군주정의 요소와 함께 균형을 이루며 정치체제의 안정을 기여하는 귀족정의 요소를 뜻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정치체제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민중의 그죠? 그 뭡니까? 공기나 그죠? 그 다음에 그 권력자 임금의 횡포 이 둘을 횡포죠. 소리. 자, 이 둘을 뭡니까? 방지하는 중간자적인 존재. 자죠.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공화정의 대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잠깐 또 위에 올려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제 중간적인 권력의 존재를 용인하려는 정서를 지니고 있었고 이거는 순수한 민주정의 평등 구도와는 그래도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니은에 있었던 바로 뭐다? 귀족정의 요소를 뜻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바로 뭐다? 순수한 민주정의 모습과 차이가 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순수한 민주정은 바로 뭐다?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디귿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디귿. 자, 디귿은 정치의 매개체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공화정이란 무엇보다 대표라는 소수의 선출된 시민 집단을 정치의 매개체로 개입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직접적 정보 참여를 피하는 데 중점을 둔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디귿. 순수한 민주정과 달리 공화정에서는 시민들이 보유한 정치적 권력을 시민들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낸다. 그렇죠? 시민들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바로 선출된 소수의 대표를 통해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뜻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그 뭡니까? 정치를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리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리을. 자, 리을을 보게 되면 자, 그는 시민들의 대표가 지혜, 애국심, 그리고 요즘 살이 쪄서 마이너스가 빠지네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지혜, 애국심, 그리고 정의에 대한 사랑을 두루 갖춘 국익의 수호자이기를 바랬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는 앞에서 언급한 중간적 권력, 즉 평민 세력과 국왕 세력의 사이에서 양자를 모두 견제하는 고매한 귀족들에게나 기대행동직한 자질에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상적으로는 이러길 바랬지만 이거를 시민들에게 바랄 수는 없었다는 의미의 문장이었죠. 자, 그럼 리을을 봅시다. 공화정에서 정치적 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소수의 시민들, 이 사람들이 바로 뭐다? 대표가 되겠죠. 그렇죠? 시민들은 당파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당파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로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 그 사익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뭐다? 지혜라든지 애국심과 같은 등을 요구하고자 했었던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고매한 귀족들에게나 있는 정신이라고 했죠. 미음. 혼합 정체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덕성을 갖춘 소수 집단.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덕성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지혜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정신들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뭐다? 일반적인 그렇죠? 시민들에게서는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소였다 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물론 뭐 중세시대라든지 뭐 근대시대라든지 마찬가지,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고 귀족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일반적인 시민들이라든지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뭐 고열을 빨아먹고 탕과놀이 짓을 하고 하는 건 맞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귀족들 사이에서는 올바른 귀족의 상이라고 하는 정신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그 계승되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영국의 일종의 기사도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바로 뭡니까? 올바른 이제 그 양반의 자세를 나타내는 뭐 대표적으로 정약용 선생님이 쓴 목민심서 같은 책들 그렇죠? 목민관이라고 하는 관리가 바로 뭐다?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관리를 얘기하는데 그러한 목민심서 같은 그런 책을 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귀족들에게는 바로 뭐다? 올바른 그런 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정신들이 그래도 존재를 했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속수의 대표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그래도 바로 뭐다? 개인의 이익에 뒤돌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은 일반적인 시민들에게서 기대하기는 당시에 상당히 힘들었다.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뭐다? 일반 시민들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이라고도 우리가 외적인 요소로서 의미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그쵸?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가를 봅시다. 자, 보시면은 가는 민주주의에 내재해 있는 치명적인 약점. 그게 바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뭐다? 파벌 형성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바로 뭐다? 시민사회 분열과 파벌 형성이라는 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바로 뭐다? 일부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행동하는 시민집단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고 이것이 바로 뭐다? 민주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다라고 생각한 게 메디슨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4번.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학습과 수양이 부족한 시민들도 정치적 권력의 행사에 직접 참여해야 된다? 아니죠. 지금 이 가를 주장한 이유는 바로 뭐다? 바로 시민사회의 분열과 그렇죠? 파벌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무엇이다? 민주정에 그렇죠? 내재된 위험 요소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네는 어때? 필요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얘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민주사회에서 필요는 하다는 거야. 근데 다만 얘네들의 힘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 전체가 그런 몇몇 사람들의 이익에 휘둘려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메디슨이 주장한 것이 바로 뭐다?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주장한 것이 바로 공화정을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선지를 보면 학습과 수양이 부족한 시민들도 정치 권력의 행사에 직접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다? 앞에서 얘기한 순수한 민주정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공화정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힘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절제하며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다. 이거는 일종의 시민들에 대한, 그렇죠? 시민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근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사실 얘는 이제 세모로 놓을 수도 있기는 해요. 왜? 조금만 생각을 좀 더 확장을 시켜버리면, 물론 이게 과도한 확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확장을 시켜보면은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도 넘어갈 수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도 아까 대표를 선출해야 된다고 했었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세모를 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3번. 시민들이 공공선이 아니라 특정한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사회적 결합을 추구한다. 이것은 바로 뭐다? 특정한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사회적 결합을 추구하는 게 바로 시민사회의 분열. 사회의 분열과 파벌 형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이거는 다를 설명한다기보다는 바로 뭐다? 어떻게 보면은 가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을 보도록 합시다. 정치체제의 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안전 및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요거는 이 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죠. 아예 이 글 전체와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5번. 당파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력이 정치적 다수를 형성하면 그 패단을 막을 수 없다. 그쵸? 이게 바로 뭐다? 이 파벌 형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바로 뭐다? 요 세 개 중에 많이 헷갈리게 되면 세 개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또 이 세 개를 한번 쳐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힘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절제하며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했던 시민사회의 분열이나 파벌 형성이 민주정에 내재된 위험 요소다라는 내용하고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시민에 대한 설명이지 무엇이다? 바로 파벌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을 우리가 제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번을 보도록 합시다. 시민들이 공공선이 아니라 특별한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사회적 결합을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다? 아까 앞에서 메디슨이 바로 뭐라고 했다? 이러한 사회적 결합은 뭡니까? 결합 자체는 바로 뭐다? 없앨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패단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안 되면은 바로바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거는 바로 뭐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이 여기까지인데, 그쵸? 지금 어떻게 보면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마지막 요 부분은 바로 뭐다? 이 파벌 형성에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재된 위험이라고 보는데, 위험이라고 보는 이유 자체가 이 문제점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지는 당연히 이 문제점을 찍어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더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공화국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어 왔다. 예컨대
주권의 소재에 따른 국채와 국가 권력의 행사 방법에 따른 정체를 구분하는 전제에서 민주는 대한민국의 정체를, 공화국은 그 국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뭐다? 민주주의는 바로 뭐다? 정체, 즉 국가 권력의 행사 방법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의 의미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채, 주권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때 공화국이라는 말이 그 국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대한민국은 바로 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첫 번째에 따르면은 바로 뭐다? 이때, 그렇죠? 자, 주권의 소재에 따른 국채, 그렇죠? 그래서 국가 권력의 행사 방법에 따른 정체라고 했을 때 이때 민주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정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정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국가 권력의 행사 방법이라는 거죠. 즉 국가 권력은 누구에 의해서? 민주니까 국민에 의해서 행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의 의미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죠? 자, 반면에 공화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바로 국채라고 보았다는 거죠. 자, 그때 이 국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주권의 소재, 그쵸?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있기는 하지만 그 국민이 뭡니까? 그 주권을 뭡니까? 투표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대표자에게 위임을 해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자는 국민들의 바로 뭐다? 그런 권력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그런 방식의 정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도 대통령제를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그러한 구분의 실익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단지 공화국의 정치적 내용이 민주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본다. 자, 두 번째 견해에서는 어떻게 본다? 바로 공화국의 정치적 내용이 민주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즉 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 대표가 뭡니까? 그 국가를 다스리는 형태가 바로 공화정의 형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화정의 방법을 취하되 그 공화정을 이루는 과정은 어떻게? 민주적으로 형성이 돼야 된다. 즉 사람들이 뭡니까? 투표라든지 그런 합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대표가 어떻게? 공화정의 형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두 번째 견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한편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일치된 내용은 민주공화국이 독재와 전체주의에 대입하는 개념이며, 자, 그런데 이 두 개념의 공통점은 바로 뭐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라든지 전체주의와는 대립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개념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치체제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자, 핵심은 이거죠.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 여기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바로 뭐다? 며칠 전에 있었죠. 바로 투표의 방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가미한 대의제 민주주의, 그렇죠? 일종의 간접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고, 대표를 선출해서 국민들 대신 정치를 하게 하는 것을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바로 뭐다? 공화정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을 정치체제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메디슨에 의해 양자택일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던
순수한 민주정과 공화정의 개념이 발전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즉 메디슨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민주정과 공화정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현대사회는 그런 메디슨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가지고 두 개가 양립하는 그러한 형태로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어요. 자, 민주공화국 개념은 순수한 민주정의 약점을 포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참고로 반대도 맞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반대는 뭐야? 민주공화국 개념은 바로 뭐다? 공화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도 맞는 말이 돼요. 이 두 개를 섞은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서로가 단점이 그래도 존재하니까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민주정과 공화정을 섞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민주정 대신에 공화정으로 집어넣어도 이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알겠죠? 자, 2번. 민주공화국 개념은 독재를 배제하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대중의 정부 형태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그쵸? 앞에서 얘기했죠. 바로 뭐다? 독재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통적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독재와 전체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이다라고 보는 요 지점으로 인해서 독재를 배제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3번. 민주공화국 개념은 정체와 국체의 구분을 통해서 순수한 민주정과 공화정의 구분을 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얘는 민주정과 공화정을 섞어놓은 형태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순수한 민주정과 공화정의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민주공화정의 개념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민주정과 공화정이 결합된 형태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방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순수한 민주정이나 공화정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이 선지에서는 절대 맞지 않는 내용이겠죠. 오히려 순수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버리면 문제점만 더 부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4번. 민주공화국 개념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삼기 때문에 파벌의 폐해에 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파벌의 폐해에 잘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메디슨이 제안한 게 공화정이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바로 뭐다? 이런 민주정과 공화정을 섞은 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이런 장점들은 다 가지고 오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5번. 민주공화국 개념은 과거 메디슨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순수한 민주정과 공화정의 상호 모순성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순수한 민주정과 공화정의 상호 모순성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은 바로 뭐다? 두 체제가 혼합될 수 있다 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상호 모순적이면 어때? 물과 기름처럼 아예 섞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상호 모순성이 절대적이면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처럼 보면 우리가 섞어서 그래도 단점을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존재하니까 5번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6번 문제, 단어 문제죠. 그렇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A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A를 보게 되면은, 그쵸? 자, 봅시다. 자, A가 어딨나? 여기 있네요. 그죠? 희생시키려는 유인 앞에서,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형태는 취약한 당파나 개인들을 희생시키려는 유인 앞에서 지배적인 다수를 제어할 수단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유인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유인은 바로 뭡니까? 바로 일종의 그러한 요소들, 그렇죠? 일종의 그 유입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의 개념은 일종의 요소들, 그렇죠? 이런 것들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가 적들의 유인을 막고 우리가 공격을 막기로 했다. 여기서 유인은 바로 뭡니까? 일종의 뭡니까? 이쪽으로 따라오도록 어떻게? 속이는 것, 따라오게 하다. 그렇죠? 따라오게 할 때, 이거는 유인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때 유인이죠. 자, 2번. 그는 평생을 유인으로 떠돌다가 한많은 생을 마감했다. 그렇죠? 일단 요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도. 그죠? 일단은 세번 치고 넘어갑시다. 이럴 때도. 자, 그 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유인 항공기. 여기서는 바로 뭐다? 사람이 있다. 이런 의미로 쓰였죠. 즉 사람이 직접 조정하는 항공기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자, 4번. 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이 필요하다. 그렇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정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방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5번. 그는 거지, 불안화 등의 유인을 재사회화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지, 불안화 등의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일종의 그 뭡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이거를? 그렇죠? 불안화 등의 이런 그 좀 뭐라고 했지? 사회적으로 약간은 뭐 떨어지는 사람,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의미상으로 아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4번이 나오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해석을 하시면은, 그래서 이런 단어 문제 같은 경우는 유사한 단어, 특히나 그 우리나라 그 고유어 같은 경우는 다이성을 띠거나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자어나 이런 단어로 변형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과학 지문으로 넘어갑시다. 바로 물리적 실제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7번, 여기서 7번이죠. 원래는 1번 문제인데.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위클의 내용 정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물리적 실제에 대한 상반된 두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적 토대를 제안하고 있다? 아니죠. 여기서는 이건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적 토대를 제안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물리적 실제 개념이 지닌 가변적 특성을 언급하고 과학적 발견에 따라 해당 개념이 개정되어 온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자, 여기서 위에 지문을 보게 되면은, 자, 물리적 그 실제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에는 바로 뭐다?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뉴턴이 역학을 통해 물리적 실제 개념의 기초를 놓은 이후에 전자기 현상에 대한 패러데이와 맥스웰의 연구에 의해서 다른 종류의 물리적 실제 개념이 대두되었다 하면서 그거를 자세하게 뉴턴은 어떻게 제시했고 맥스웰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패러데이는 어떻게 했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 말은 핵심은 바로 뭐다? 우리가 이 뭡니까 글의 전개 방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바로 뭐다? 핵심 개념의 그쵸? 발전 과정을 그쵸? 바로 뭐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제시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물리적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물리적 실제 개념인데 그것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뉴턴이었고 이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서 맥스웰이나
패러데이가 어떤 식으로 그 내용들을 제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글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정답은 바로 2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번에서 얘기했던 상반된 두 관점도 아니고 바로 뭐다? 물리적 실제에 대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 학자들의 그렇죠. 관점을 제시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면 1번은 그렇게 고치면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알겠죠? 자, 3번. 인간의 감각기관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명된 관측 도구들의 변천사 아니죠. 여기서 주장한 변천사는 바로 뭐다? 물리적 실제의 개념의 변천사를 놔야겠다고 보는 게 더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것도 뭐 극복하기 위한 것도 아니긴 하죠. 그쵸? 자, 4번. 입자 개념과 장 개념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두 개념이 현대 물리학에서 어떻게 융합되었는지 아니죠. 이것들도 전부 다 바로 뭐다? 요 내용도 전부 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바로 물리적 실제라고 하는 중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위에서 제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러한 유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변형한 형태의 문제가 바로 뭐냐? 윗글의 제목으로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간혹 보잖아요. 그죠?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볼 때 학생들이 선생님 이 내용도 분명히 글 속에 존재됐었는데 왜 이거는 제목이 안 돼요? 이렇게 묻는 학생 맨날 그런 문제 나올 때마다 꼭 몇 명씩 나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아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 이 문제가 요구한 건 바로 뭐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물었어요. 그렇죠? 제목도 근데 사실은 이것과 마찬가지. 사실상 제목이라고 하는 것도 하는 기능이 똑같습니다. 알겠죠? 얘네들은 반드시 이 그 답이 되려면 이루어져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 이 두 개는 동일한데 둘 다 바로 뭐다? 글 전체 내용을 그렇죠?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것만이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일부 글 속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이게 제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목도 우리가 글 전체를 대표하는 내용으로 뽑아야 되는 거지 일부 내용만 가지고 제목을 뽑으면은 흔히 말하는 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거, 그렇지? 뭐 아이유 벗었다 이러면서 드디어 아이유의 신곡의 베일을 벗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제목이라고 하는 거 혹은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바로 뭐다? 글 전체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만이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당연히 요것도 물론 뭐 현대 물리학에서 어떻게 융합되고 이런 거 필요 없지만 기본적으로 입자 개념과 장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어요. 알겠죠? 근데 왜 이것이 답이 안 되냐? 얘는 어쨌든 바로 뭐다? 전체 내용인 물리적 실제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5번을 보도록 합시다. 뉴턴 역학이 전자기학보다 우월하다는 거? 이런 내용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각 이론이 물리적 실제를 증명하는 방식을 대조하고 있다는 보다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발전되어 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설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8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소리. 자, 물리적 실제가 같다. 주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은 자연과학의 기본적인 전제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이거는 앞에서 맞는 말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때 선생님이 설명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공부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 이 시간에서 뭐 찰스라고 하는 사람은 코를 흡혈하면서 영화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과 없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를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2번. 인간은 감각기관만으로는 물리적 실제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추론을 통해 실제 개념을 구성한다. 이것도 역시 실제 본문에 있었던 내용이죠. 위에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인간의 감각기관은 물리적 실제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물리적 실제 개념을 추론을 통해서 구성한다고 딱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2번. 뉴턴은 입자를 형태와 물성을 상실하고 오로지 관성과 병진 운동만을 갖는 물체로 간주하였다. 자, 이것도 역시 뉴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입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항상 표시를 하면서 읽으라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자, 뉴턴은 입자라는 개념은 바로 뭐다? 형태, 연장, 물성 등을 모두 상실하고 오로지 관성과 병진 운동만을 갖는 물체로 간주하였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뭐다? 맞는 말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4번. 맥스웰은 전자기 현상을 기계적인 모형으로 설명하기 위해 공간을 지우는 연속적인 물질의 상태를 산정하였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하나 설명했죠. 암흑 물질 같은 것들.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가상의 물질인데 우주가 텅 비어 있으면 오히려 인력이 작용할 수 없다고 본다는 거죠, 과학자는. 그래서 그 인력을 매개해 줄 수 있는 물질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암흑물질이라는 개념이 요즘에 나오고 있다. 실제로 모의고사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 소재입니다. 이게 암흑물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5번을 봅시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멀리 떨어진 물체들 사이에 직접 작용한다는 원격 작용 개념을 받아들여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였다. 자, 아인슈타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에 있었죠. 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와 전통적 개념에서는 질적란에 작용하는 힘이었던 중력마저도 연속 재적 내질에 기반한 개념인 장을 사용해 표현하는 중력장 개념을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것은 바로 뭐다? 중력장의 개념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은 다변수의 미분 방정식을 활용해서 중력 현상은 바로 뭐다? 무거운 물체가 일으키는 시공간 왜곡을 통해서 해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연속체 관점은 여전히 물리적 실제를 인식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시공간 사이에 직접 작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원격 작용이 아니라 바로 뭐다? 자, 물체들 사이에 시공간, 그렇죠? 왜곡 개념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이론을 정립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말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공간의 왜곡의 개념, 일종의 장, 필드의 개념을 아인슈타인이 중력장의 개념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위크래, 그렇죠? 자, 필드에 대한 개념, 장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거는 차라리 장을 한번 더 살펴보고 보는 게 더 낫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장, 필드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장의 개념이 어디 있었나?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즈음에 전자기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물리적 실제 개념을 들고 나온 사람이 패러데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패러데이는 전자기와 자기 현상을 실험적으로 연구하여 전자기 누와 같은 많은 현상들을 발견하였고 그러한 현상을 연속 재적 물리적 실제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뉴턴의 세계는 빈 진공에서 떠돌아다니는 입자들로 이루어진 세계였기에 이에 따라 유럽 대륙의 쿨롱이나 앙페르는 입자와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써서 전기나 장기를 다루었다. 그런데 패러데이는 뉴턴의 관념을 따르지 않고 공간이 텅 빈 것이 아니라 매질로 채워져 있다고 보았고 그 매질을 통해서 전기력과 자기력이 전달되는 방식을 역선을 통해서 표현하였다.
그는 역선이 분포하는 연속체적 매질의 공간. 역선이 분포하는 연속체적 매질의 공간이 장, 필드라고 했었고, 그쵸? 이것은 더 뭐다? 좀 더 내용을 따르면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 것이 아니라 매질로 채워져 있고 그 매질을 통해서 전기력과 자기력이 전달되는 방식을 역선을 통해서 표현하고 이것이 바로 필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또 아인슈타인도 여기서 보면 일종의 중력장의 개념도 여기서 함께 한 번 더 등장을 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9번 문제. 자, 위클의 장, 필드의 개념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하면 보도록 합시다. 자, 입자의 형태나 연장을 설명하기 위해 뉴턴이 역학 이론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이다. 자, 소리 이걸 발써야 되는 건데. 자, 뉴턴이 여기서 보면은 봅시다. 소리. 여기 내용이 있었을 텐데. 잠깐만요. 소리. 그쵸.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틀린 얘기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장의 개념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바로 누구였다? 패러데이였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패러데이가 처음으로 제안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뉴턴과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2번. 전자기적 현상을 입자 간의 직접적인 힘의 교환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자기적 현상은 입자 간의 직접적인 힘의 교환이 아니라 바로 뭐다? 매질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한다라고 보는 게 패러데이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전달해주는 일종의 중간자적인 물질이 존재를 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 3번. 공간을 비어있는 상태로 보지 않고 힘의 작용을 전달하는 물질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본다. 일단 요거는 세모를 쳐놔봅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입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공간 자체가 지닌 고유한 기하학적 성질 이런 것과는 필드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없었죠. 그렇죠? 자, 5번. 중력이나 전자력과 같은 힘이 진공 상태를 통해 즉각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살짝 헷갈리는 게 바로 이 3번과 5번 내용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자, 봅시다. 자, 전자기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리적 실제 개념을 들고 나온 사람이 패러데이, 처음으로 제시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패러데이는 전자기와 자기현상을 실험적으로 연구하면서 전자기와 같은 많은 현상을 발견했는데, 자, 이때는 바로 뭐다? 자, 핵심은 바로 뭐다? 자, 여기서 보면 자, 패러데이는 뉴턴의 관념을 따르지 않고 공간이 텅 빈 것이 아니라 매질로 채워져 있다고 보았고 그 매질을 통해서 전자기력과 자기력이 전달되는 방식을 역선을 통해서 즉 선을 그어가지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 3번하고 5번은 헷갈릴 수밖에 없도록 사실 선지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죠? 왜? 사실 저기 나와 있는 그 상태에서 보면은 얘도 사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자, 그리고 얘도 역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매질이라고 하는 거를 뭐다? 가정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둘 중에서 무엇을 답으로 선택해야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바로 뭐다? 여기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패러데이의 하나의 가정일 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는 패러데이가 뭐다? 가정한 것이다. 왜? 이걸 가정한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요것이 이유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뭐다? 자기력이 이렇게 바로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중간에서 이 힘을 전달하지 않는데 얘가 아무런 그 뭡니까 변형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로 가지? 혹시 이 세상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매질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발전된 형태라고 사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설명이 약간 빈약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이 필드의 개념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 두 개에서 고민하는 건 맞는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답이 되는 것은 바로 뭐다? 방금도 얘기했듯이 바로 이 5번이 바로 뭐다? 근거가 되어서 요거를 주장을 하게 되었고, 요 주장이 바로 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장에 대한 개념을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근원이 되는 5번 부분의 내용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제 답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렇죠? 더 맞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왜? 그냥 이거는 패러데이의 하나의 가정일 뿐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매질의 공간을 장이라고, 이제 역선이 분포하는 연속체적 매질의 공간을 장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그 패러데이가 만든 가상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때 이것을 주장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오히려 5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만약에 내신 문제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사실 거의 중복 답안으로 인정을 할 확률도 굉장히 높은 문제이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할 필요도 있긴 하고, 저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0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보기의 관점에서 위클의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근대 물리학의 발전 과정은 힘이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괴를 같이 한다. 힘이 공간을 건너뛰어 즉각 작용하느냐, 원격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매개체를 통해 순차적으로 전달되느냐, 근접 작용을 하느냐는 실제를 규정하는 핵심 잣대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공간을 건너뛰어서 즉각 작용하느냐고 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뉴턴이었다. 그쵸? 아까 패러데이의 내용에서도 있었죠. 뉴턴은 바로 뭐다? 공간을 텅 빈 것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질점은 텅 빈 공간인 진공 속에서 다른 질점으로부터 직접 당겨지는 원격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힘이 바로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자, 밑에 내려보면 아까 마지막에 있었던 아인슈타인의 개념을 한 번 더 보면은, 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데 이때는 바로 뭐다? 질점 간에 작용하는 힘이었던 중력도 어때? 연속체적인 매질에 기반한 개념인 장을 사용해 표현하는 중력장의 개념을 제시했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아인슈타인도 패러데이와 마찬가지로 힘을 전달하는 매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매개체를 통해 순차적으로 전달되느냐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뉴턴은 두 물체가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즉각적으로 힘을 미친다는 원격 작용을 상정하였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뉴턴이 얘기한 거는 원격 작용은 맞아요. 얼핏 보면은 맞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입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바로 뭐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뭡니까? 입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관성과 병진 운동만을 가지는데, 자, 그렇게 상징된 입자는 질점이라고 불렸고, 질점은 텅 빈 공간인 진공 속에서 다른 질점으로부터 직접 당겨지는 원격 작용으로서 중력의 영향을 받으며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 속도, 가속도를 갖고 운동함으로써 모든 물리적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질점은 무엇의 영향을 받는다? 중력의 영향을 받고, 위치의 영향을 받고, 속도의 영향을 받고, 가속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 게 뉴턴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1번의 내용을 보시면은 자, 서로에게 즉각적으로 힘을 미친다. 그렇죠? 요것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힘을 미친다라고 하면 얘는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뭐다? 즉각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의 영향을 받으며, 그렇죠? 힘을 미친다라고 보는 게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력부터 뭐 여러 가지 시간, 가속도, 속도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받아서 힘을 미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실수하게 만드는 문제라고 볼 수 있기는 해요. 왜? 학생들은 여기랑 여기만 보거든요. 정작 틀린 거는 가운데인데.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의 작용을 공간의 상태 변화로 설명함으로써, 그렇죠? 공간의 상태 변화, 바로 왜곡된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걸로 설명함으로써 원격 작용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근접 작용으로 이어져 간 거죠. 그렇죠? 자, 3번. 뉴턴에게 공간은 입자가 존재하고 운동하는 비어있는 그릇이지만 아인슈타인에게 공간은 그 자체가 물리적 실제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바로 뭐다? 공간은 그 자체가 물리적 실제, 일종의 매질을 가지고 있는 중력 장애 개념으로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4번. 뉴턴과 아인슈타인 모두 힘의 전달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근접작용의 원리를 이론의 기초로 삼았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뉴턴도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요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힘을 미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바로 대신에 매질이 존재해서 힘이 매질을 통해서 전달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맥스웰이 전자기 현상을 설명할 때 도입한 장 개념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다. 이거는 너무도 맞는 설명이죠. 이 장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 바로 중력장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11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그렇죠? 자, 윗글의 물리적 실제 개념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과학 철학자들에 따르면 과학 이론은 완성된 진리가 아니라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모델에 가깝다. 따라서 새로운 관찰 결과가 기존 모델로 설명되지 않을 때 과학자들은 모델을 수정하거나 폐기한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이 이유 때문에 바로 무엇이다? 새로운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이론 등장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론의 등장 원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물리적 실제 개념은 지각 주체와 상관없이 고정 불변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개정될 수 없다. 아니죠. 왜? 처음에 이제 물리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물리적 실제에 대한 바로 이론은 변화를 해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바로 이걸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실제 개념이라고 하는 건 물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대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개념 자체가 이제 바로 인간이 모두 다 지각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추론으로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론은 변화를 해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2번. 뉴턴에서 맥스웰을 거쳐 아인슈타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물리적 실제에 대한 인간의 추론이 정교화되는 과정이다? 아니죠. 여기서 보면 기존의 모델을 수정하거나 폐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바로 물리적 실제에 대한 인간의 추론이 정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정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3번. 맥스웰이 장 개념을 도입한 것은
뉴턴의 입자 모델이 당신의 모든 전자기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맥스웰이 장 개념을 도입한 것은 뉴턴의 입자 모델이 이걸 완벽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봅시다. 맥스웰의 내용을 보시면, 자, 보도록 합시다. 봅시다. 여기 보면요. 자, 봅시다. 자, 이러한 패러데이의 연속적인 물리적 실제 개념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한 인물은 맥스웰이었다. 그는 입자의 운동을 다루던 뉴턴주의자들이 일면수 함수를 접근하거나 미분하는 방식으로 전자기 문제에 접근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자기 현상을 패러데이의 장 개념을 기념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탄성파가 매질 속에서 전파되는 방식처럼 다변수 함수를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써서 접근하거나 미분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다. 맥스웰은 전자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교체를 통해 전달되는 기계적 파동을 활용했고 결국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전자기적 파동을 유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맥스웰은 빛을 전자기적 파동의 일종으로 보았고 전자기적 파동의 주파수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빛이 아닌 전자기파가 에테를 통해 전파될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라는 거죠. 그쵸? 자, 보도록 합시다. 근데 저 내용은 존재하지가 않는데 이 글에 보면은 그죠? 갑자기 헷갈려지네. 자, 잠깐만요. 좀만 살펴볼게요. 봅시다. 잠깐만요. 갑자기 헷갈려버렸네. 내용을 보다가. 자, 봅시다. 자. 이 문제가 아니지. 쏘리. 잠깐만요. 자, 일단 3번은 우리가 좀 넘어가서 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인간의 감각기관이 물리적 실제를 온전히 지각할 수 있다면 과학적 추론이나 모델 구성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근데 이거는 바로 뭐다? 이거는 이 설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하죠. 왜? 여기서는 과학자들이 바로 뭐다? 새로운 관찰 결과가 기존의 모델을 뭡니까? 수정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사실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5번. 새로운 경험적 증거들이 도출되더라도 기존의 물리적 실제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자연과학의 기본 과정이다. 아니죠? 기존의 실제 개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과학적 이론 변화와 관련이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인간이 다 지각할 수 있어도 이론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신이 아닌 이상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성질 때문에 완벽하게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지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사실 3번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내용을 우리가 찾기가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맥스웰이 지금 바로 뭐다? 뉴턴의 그 입자 이론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은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솔직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접근을 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소거법으로 적용 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기는 합니다. 물론 추론은 가능해요. 솔직히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주기가 좀 되게 애매하긴 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1, 2, 4, 5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밝혀냈어요. 그렇죠? 문제는 얘가 맞는가에 대한 근거는 사실 이 글에서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단서는 존재를 하기는 해요. 알겠죠? 단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뉴턴이 무엇을 발견했다? 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로 미분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미분과 적분을 통해서 바로 뭐다? 미적분학을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설명했다 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뉴턴이 입자와 관련된 그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명한 것이 바로 뭐다? 미적분학 학을 발명을 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바로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그에 대한 이제 생각을 조금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쵸? 자, 보시면은, 패러데이가, 그죠? 패러데이가 그러면서 장의 입자를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뉴턴의 세계는 빈 진공에서 떠돌아다니는 입자들로 이루어지는 세계였기에 이에 따라 유럽 대륙의 쿨롱이나 앙페르는 입자와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써서 전기나 자기를 다루었다. 그런데 패러데이는 뉴턴의 관념을 따르지 않고 공간이 텅 빈 것이 아니라 매질로 채워져 있다고 보았다는 거죠. 즉 여기서 지금 이 글에서 제시가 되지 않은 내용이 바로 뭐냐? 패러데이는 그렇죠.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입자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뉴턴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다? 공간의 개념은 뉴턴과 달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의 개념은 뉴턴은 공간은 텅 빈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패러데이는 뭐라고 했다? 이것이 매질로 차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맥스웰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맥스웰은 패러데이의 연속적인 물리적 실제 개념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입자의 운동을 다루던 뉴턴주의자들의 일변수 함수를 적분하거나 미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변수 함수를 2개 이상의 변수를 써서 적분하거나 미분하는 방식으로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뉴턴의 생각과 패러데이의 생각을 결합해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적분학을 이용을 해서 다변수 함수를 2개 이상의 변수로 미적분을 하는 방식으로 그쵸? 이 장의 개념을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전자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체를 통해 전달되는 기계적 파동을 활용했고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전자기적 파동을 유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바로 뭐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러한 입자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패러데이의 장 개념을 도입해서 이거를 설명한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는 x, 세모 x가 맞는 설명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가 확실하게 3번이 답이라고 확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좀 조심을 하며 넘어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국어에서는 여러분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 동그라미 x 세모를 잘 써라라고 항상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얘는 세모이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바로 뭐다? 뉴턴의 입자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죠. 자, 입자 이론이 요거를 이제 맥스웰이 설명을 하고 싶었고 이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뭡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패러데이의
장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맥스웰이 뉴턴의 입자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얘는 이거를 맞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지 지문에서는 이것이 맞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답은 3번. 그리고 그 이유는 확실한 이유는 나머지가 x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맥스웰은 뉴턴의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고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다. 이 정도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 미쳤다의 의미가 정말 미쳤죠. 자,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는 거죠. 자, A를 보게 되면 미쳤다. 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읽고자 하는 뉴턴주의자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주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A는 자, 일종의 영향을 주다. 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1번. 그 선수의 눈부신 활약은 팀 전체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큰 영향을 주다의 의미로 볼 수 있으니까 1번이 답이죠. 2번은 봅시다. 그의 실력은 아직 스승의 경제에는 미치지. 이거는 다다르다의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3번.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산간 지방에까지 미쳤다. 이건 바로 뭐다? 피해가 산간 지방에까지 뭐라고 설명해야지? 피해가 퍼지다. 그렇죠? 퍼지다의 의미로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4번. 그는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정신이 진짜 얘는 뭐다? 미치다. 크레이지에 미치죠. 그렇죠? 정신이 없다의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한 분야에 미치지 않고서는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뭡니까? 집중하다 혹은 전념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영향을 주다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목이 완전히 가네.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우리가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상무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